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어려워하고 저도 어렵게 공부했었던 존 롤스의 분배정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롤스의 이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저는 존 롤스가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습지를 이렇게 짜봤습니다. 자, 먼저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란 어떤 것인가? 바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란 뭐라고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자, 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인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가 지속된다라는 뜻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동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발적 협동.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회는 지속되고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요? 공정한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롤스가 1971년도에 정의론이라는 책을 펴내는데 그때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부작용이 한계에 다다랐던 미국 사회였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던 때가 롤스가 정의론을 저술하던 시기였고, 롤스가 당시 사회를 진단하기를 더 이상 미국 사회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구성원들로부터 전혀 자발적 협동을,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전혀 이 자발적 협동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구나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한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게 바로 정의론의 저술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정한 원칙의 역할과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원칙은 요 세 가지 역할 혹은 기능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 공정한 원칙은요, 사회 구성원들의 협동을 통해 산출된 이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미국 사회는 지금은 좀 경제 성장이 둔화됐지만 1970년도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경제 성장을 아주 열심히 하던 국가였잖아요. GDP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근데 사회 전체의 경기라든가 경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 증가된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의 분배가 편중되다 보니까 사회가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진단에 이르렀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증대된 부는 특정 개인 혼자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협동을 통해서 산출된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가 편중되는 것, 요거를 잘 잡아주어야 그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우리는 좋은 거, 이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또 공정하게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한 원칙이란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급에서 누군가는 교실 청소를 해야 되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 교실 청소라는 부담도 공정하게 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학급 분위기가 쉽지 않겠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도 할당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세 가지에 대해서 위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하죠. 또는 사회의
뭐 주요 제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 세 가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공정한 원칙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공정한 원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정성, 그러니까 공정함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로 공정성을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 정의로움이라 그러죠. 자, 롤스는 정의로움, 공정성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음을 공정성, 정의로움으로 규정한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공정한 원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to make 공정한 원칙. 자, 그러면은 공정한 원칙의 성격을 다시 한번 더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한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정한 원칙을 다시 규정하자면은, 공정한 원칙은요, 공정한 합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합의란 무엇이냐? 공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를 공정한 합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정한 상황은 무엇이냐? 공정한 절차,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을 바로 공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정한 원칙의 공정성은 본질적으로 뭐다? 절차적 공정성이다. 자, 이 절차가 공정해야 뒤에 따라오는 모든 요소들이 공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공정한 원칙의 공정성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이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네요. 롤스가 규정하는 공정함, 정의로움의 의미는 뭐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지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동기적으로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 가면 나오겠지만, 공정한 원칙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조건과 동기적 조건도 롤스가 제시를 합니다. 자, 근데 롤스가 어찌됐든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롤스는 뭐 말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내가 추구하는 절차적 공정성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의 종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적 공정성 중에 내가 추구하는 공정성은 바로 이 공정성이다.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만 빈칸을 만들어 뒀겠죠. 자, 롤스가 추구하는 절차적 공정성의 이름은 순수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절차적 공정성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완전 절차적 정의. 자, 완전 절차적 정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첫 번째, 올바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기준에 의한 결과, 올바른 분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절차적 정의를 뭐라 그런다? 완전 절차적 정의라 그런다. 자, 그리고 여기 괄호치고 나오는 예시들 있잖아요. 요거는 각각 롤스가 정의론 책에서 실제로 들었던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크 자르기가 뭐냐? 자, 여러분, 케이크 있고 케이크를 나눠 먹을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가 무엇이냐? 롤스가 제시하기를 맨 마지막에 먹을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이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에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자기 몫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겠어요? 케이크를 최대한 똑같이 등분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먹을 사람이 자기의 몫을 가장 최대로 만들 방법이 되겠죠.
완벽하게 안 나눠졌는데, 예, 뭐 아무튼 그림은 이렇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크 자르기 예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보장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있죠. 뭐였죠? 맨 마지막에 먹을 사람이 케이크를 자른다. 자, 그래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객관 독립적인 기준과 올바른 분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 또 존재하는 완전 절차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완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또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자, 올바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은 존재하는데 이거를 보장할 절차가 없는 정의, 요거를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 그러고, 요거에 대한 예시는 형사재판을 예시로 듭니다. 자, 형사재판의 올바른 결과에 대한 객관 독립적 기준은 분명하죠.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무죄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뭐 벌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객관 독립적인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근데 롤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에 불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형사재판은 그것을 이 기준에 따른 결과를 보장할 올바른 절차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 뭐 오판이라든가 오심이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기사를 통해서 가끔 가다가 좀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는 조금 맞지 않는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뭐 무죄였던 사람이 막 십수년 지나서 유죄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불완전 절차적 정의, 올바른 결과에 대한 객관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공정한 절차가 없는 상황을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 그런다. 자, 그러면 순수 절차적 정의는 무엇이냐? 올바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을 상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올바른 분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존재하는 상황, 이게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수는 퓨어, 근데 원문에선 퓨어인데 only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절차밖에 없는 정의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 그런다. 자, 요거에 대한 예시로는 롤스가 스포츠 경기와 도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대한민국이 축구를 한다고 쳤을 때 7대 0으로 대한민국이 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경기 동안 옐로 카드 한 장 안 나오고 모두가 룰을 지켜서 사전에 합의한 룰, 절차를 지켜서 경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7대 0이라는 경기 결과는 불공정한 결과일까요? 아니죠. 공정한 결과죠. 모두가 합의한 룰을 다 지켰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도박도 뭐 예시를 들긴 했는데 설명을 하자면은 뭐 타짜라는 영화에서 그 모든 걸 잃기도 하고 모든 걸 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모두가 합의한 도박 룰로 경기를 했는데 경기가 끝나가지고 누구는 뭐 100만 원을 얻고 누구는 가진 걸 다 잃었다. 자, 이 도박 결과는 공정할까요? 공정하다고 보겠죠. 오히려 왜 네가 더 많이 가져가 하면서 돈을 뺏는 게 더 불공정한 처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와 도박의 예시처럼 절차의 공정성, 절차에 대한 동의가 결과에 대한 정의로움마저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다. 자, 뭐라고요? 절차의 공정성. 자,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모두가 동의를 했다면, 그러니까 공정한 결과라면은 이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정의로움까지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 오직 절차에 의한 공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수 절차적 정의의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근데 사실상 결과에 대한 객관 독립적인 기준과 올바른 분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도 있는 완전 절차적 정의가 더 이상적인 절차적 정의 아닐까요? 롤스는 왜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을까요? 자, 왜 그랬냐면은, 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기준. 요거는 다원적인 현대사회, 지금 우리 같은 사회에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절차만으로 공정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절차만으로 결과에 대한 정의로움을 보장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가장 이상적인 절차적 정의가 되겠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반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 30명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메뉴를 고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정치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서 아마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롤스가 순수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도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제 얘네들은 지울 필요가 없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정의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절차들을 가정하느냐. 자, 원초적 입장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공정한 합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합의 상황은 뭐였죠?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을 공정한 합의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원칙을 합의하기 때문에 공정한 원칙의 공정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합의되는 결과는 그 절차가 공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의로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모두가 인지적, 동기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 속에서 합의 당사자들에게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모두가 인지적, 동기적으로 동의 가능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동기적, 인지적으로 동의가 가능해야 되니 동기적 조건을 두고 인지적 조건을 롤스가 상정을 합니다. 자, 그럼 동기적 조건부터 합시다. 합의 당사자들은 어떤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각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여야 한다. 자, 공정한 원칙 선정 절차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소유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과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선생님 본인과 교장 선생님이 중국집에 갔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내가 밥을 살 테니 메뉴 아무거나 골라보렴. 그런데 난 짜장면 먹을게 라고 하면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보장되려면은 어때야 된다? 합의 당사자들, 그 공정한 원칙을 합의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신분이 어때야 된다고요?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합의 당사자들은 또 합리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가정이 됩니다. 자,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보는 아닌 친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다라고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합리성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자,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까지 뚫었는데, 자, 먼저 또 어떤 동기를 지니느냐? 합의 당사자들은 시기심이 없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소유한 존재들이다. 자, 시기심이 없고 또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소유한대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은 몫을 나보다 비교해서 많은 몫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타인의 이익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재밌는 동물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여기 조그만 원숭이가 우리에 갇혀 있고 또 바로 옆에도 서로 볼 수 있게 원숭이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쪽 원숭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다가 이쪽 원숭이한테 뭐 오이나 당근 같은 야채를 주면은 처음엔 잘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이랑 당근을 계속 줍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보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이쪽에다가 뭐 포도, 뭐 사과, 바나나 같이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여기 있던 원숭이가 갑자기 여기 계속 주던 오이 당근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쪽 원숭이는 시기심이 있는 원숭이죠. 자신의 이익에 어찌됐든 오이와 당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급여가 되는 것도 자신한테 이익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익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타인의 이익과 비교해서 자신의 이익마저 내던져 버리는 그런 비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는 동물 실험 영상을 비합리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물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초적 입장 속 합의 당사자들은 이런 원숭이 같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목 최대화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저 그래프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도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다음 합의 당사자들은 또 어떤 동기적 상태에 있느냐? 정의감 행사 능력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고 또 각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무엇을 위한 장치냐? 합의가 준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이 정의감은 무엇이냐?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 이게 바로 합의 당사자들이 모두 갖고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합의 당사자들도 갖고 있음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들어갔느냐? 우리 사회계약설에서 홉스의 자연법 개념이 나오죠. 자연법 개념을 통해서 1자연법, 2자연법, 3자연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자연법을 통찰함으로써 계약이 맺어지는데 사회계약이 맺어지는데 이 사회계약이 자연법만으로 충족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렇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길 거라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불신,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거. 자, 그래서 이 불신이 존재한다면은 어떻겠어요? 이 계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계약은 지켜질 수 없는데, 자, 그래서 홉스가 무엇을 요청하죠? 공통 권력인 리바이어던을 요청하여 리바이어던이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줌으로써 계약 이행을 강제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홉스의 사회계약설 같은 상태를 차단하는 장치가 바로 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지키겠구나 하는 신뢰, 상호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심어주는 조건이 바로 이 정의감 행사 능력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의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음 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원초적 입장 속 합의 당사자들의 동기적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지적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당사자들의 인지적 조건을
무지의 배일이라고 합니다. 저 옛날 서적에, 옛날 책에 보면은 좀 멋없게 번역이 됐었거든요. 뭐 무지의 면사포라고 번역한 책도 있었는데, 뭐 무지의 배일이 좀 더 익숙하시죠? 자, 무지의 배일. 무지의 배일이 무엇이냐? 자, 무지의 배일은요, 무지, 모른다는 뜻이죠. 자, 우연적 여건에 관한 지식을 배제 혹은 차단하여 공정한 원칙의 선택이 무엇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한다?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만장일치의 원초적 합의를 통해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당사자들은 이 우연적 여건에 관한 지식을 차단당하는 무지의 배를 쓰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의 당사자들의 인지적 조건이 되겠다. 자, 만약에 이 우연성의 영향을 차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연성으로 인해 개인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는 자발적 협동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좋은 대학을 공부가 아니라 성적이나 공부가 아니라 주사위를 굴려서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공부할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안 들겠죠. 분배 결과가 운에 의해서 정해진다면은 사회 사람들은 자발적 협동을 기꺼이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합의 과정에서 최소화, 아니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어떤 지식을 무지의 배일로 차단하면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정의의 원칙 채택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자, 무지의 배일을 씀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차단시켜야 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지식들은 어떤 지식들이냐? 바로 자신이 소유한 자연적 우연성 그리고 사회적 우연성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로 타인이 소유한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 그리고 사회는 자신과 타인이 소유한 우연성들이 펼쳐질 사회, 그러니까 필드에 대한 지식이 되겠죠. 자, 만약에 손흥민 같이 자연적 우연성을 타고난 사람들, 이 자연적 우연성은 천부적 재능, 자연적 운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자, 자연적 우연성, 그러니까 신체적 우연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천부적인 재능을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손흥민이 합의 당사자로 테이블에 앉았다고 쳐봅시다. 손흥민 본인은 자신이 축구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로 합의에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라는 스포츠에 좀 더 지원적이고 좀 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본 제도를, 그런 사회 기본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다른 재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적 우연성을 잊어버려야 비로소 이 자연적 운에 불과한 천부적 재능의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은 그 가정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그러니까 내가 고소득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회적 우연성 또한 차단이 되어야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겠죠. 만약 내가 좀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에 엄청난 세금을 쏟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겠죠. 합의를 통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소득 집안에서 태어날 걸 알고서 합의에 나선다면은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사회 기본 구조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적 우연성과 이 자신이 소유한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을 무지의 배의를 통해 잊게 한 다음 합의에 나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타인이 소유한 우연성들도 몰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 말고 타인에게 나한테 유리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불리한 사회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우연성을 왜 배제하려고 했느냐?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가치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공정한 원칙의 채택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우연성,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나의 분배의 몫이,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전망이 결정된다면은 자발적 협동을 할 동기가 안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연적 우연성은 천부적 재능을 의미하고요. 사회적 우연성은 사회적 지위, 가정 배경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나 의사 같은 직업도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무지의 배를 쓰지 않은 상태로 원초적 입장 속에서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교사에게 좀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겠지요. 자, 그리고 천부적 재능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는 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그 손흥민이 축구 재능을 통해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억은 온전히 손흥민 것이 아니라 요것의 일부에는 사회 공동 자산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될까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로 합의에 나서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나는 아무런 사회적 우연성, 자연적 우연성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무지의 베일은 모두가 다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은 어떤 합의를 하게 될까요? 나는 이 지금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나에게 아무런 우연성이 없을 것 같단 말이야. 너도 그렇지 않아? 자, 그러면은 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축구 재능이 있어서 연봉 100억을 벌게 된다면은 그 몫의 일부를 너에게 반드시 주도록 할게 라고 합의를 한다는 거죠. 이 동기는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자들은 모두 다 같이 만약에 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내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몫의 분배를 받게 된다면은 이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쓸게. 대신 너네들도 이것에 다 합의를 해. 라고 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천부적 재능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회 공동자산으로 내놓는 것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될 수 있는, 동의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단되는 지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사회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요 우연성들이 펼쳐질 사회, 이 사회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을 만들어야 나한테 유리할지 그런 조건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식은 잊어버린 채로 합의에 나서야 공정한 원칙이 도출될 수 있겠다. 자, 근데 무지의 베일을 썼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롤스 표현에는 일반적 사실들에 대한 지식은 있지 않는다라는데, 자, 합의 당사자들이 최대한 편견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기 위해 상대의 무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합의 도출을 막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정치 현상, 경제 이론의 원칙, 사회 조직의 기초, 인간 심리의 법칙들, 이런 것들은 알고서 합의에 임하게 된다. 일단 공정한 원칙, 그러니까 사회 기본 구조를 정하는 원칙들을 정함에 있어서 수요 공급 이론 정도는, 수요 공급 법칙 정도는 알고서 합의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일반적 사실들이고, 무지의 베일을 통해 모든 지식이 차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자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가장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롤스의 가정을 말했었죠. 그게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략의 이름을 최소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맥시민이라고 하는데 맥시민의 원리, 최소 극대화의 원리인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각각의 대안들로부터 생겨날 최악의 결과. 이 최악은 나의 입장에서 최악이겠죠. 각각의 대안들로부터 생겨날 최악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러한 결과들 중 가장 나은 것, 내 입장에서 가장 나은 것을 산출할 것으로 보이는 대안을 선택하는 전략을 합의 당사자들이 채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3명이서 원초적 입장에서 그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3명은 만장일치로 B를 고른다. B 사회를 고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원초적 입장 속 합의 당사자들은 3개의 대안 중에서 최악의 결과, 자, A의 최악의 결과는 70이죠. B의 최악의 결과는 110이고, 그리고 C의 최악의 결과는 5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될 몫의 최악의 결과가 가장 나은 B 사회를 모두가 만장일치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합의 당사자들이 최소 극대화의 원리를 사용할 거라고 롤스가 생각하냐면, 자, 무지의 배일에 의해서 모든 확률 계산적 근거가 차단되어 있고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손 만대의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심각하고도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서는 비관적 전망 하에서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 인간이 취할 선택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아까 원초적 합의에 나서는 합의 당사자들은 그 합리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롤스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최소 극대화의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 인간은 원초적 입장에서 모험이나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 무지의 베일 벗었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도 없을 거야. 너네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많이 갖춘 사람은 그 사람의 소득이나 그 사람의 이익을 최소 수혜자에게 좀 나눠주자 라는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뒤에서도 정의의 원칙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합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 속에서 이 두 원칙이 합의될 것이다, 만장일치로 합의될 것이다 라고 롤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합의된 두 원칙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정의의 제1원칙. 자,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에 합의 당사자들이 동의를 할 거라는 거죠. 요 제1원칙의 별칭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본적 자유들은 롤스가 제시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들은 정치적 자유를 좀 평등하게 가졌으면 할 것이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 이러한 기본적 자유들을 평등하게 갖기를 모두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근데 이 기본적 자유들은 어떤 자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바로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데 필요한 자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정의의 원칙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랑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에 소속됩니다. 근데 생산수단, 그러니까 갖고 있음으로써 돈을 벌이는 자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생산 수단들 있잖아요. 갖고만 있어도 돈이 벌리는 생산적 자본 자산들, 그거를 생산 수단이라 그러죠. 이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스가 좀
자유주의 같은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좀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데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를 배제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 자유에 포함시키지만 않았을 뿐이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오답선지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기출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롤스는 뭐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뭐 요게 틀린 말인 거죠. 그냥 그저 저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포함만 안 시켰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도 여러분들 잘 헷갈리기 때문에 뭐 요거를 바꿔서 바꾼 내용을 선지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잘 골라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 1원칙 살펴보았고 제 2원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 등이 허용 및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바로 정의의 제 2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때 그 불평등을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 요거에 해당하는 원칙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죠. 자, 그리고 다음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느냐? 자, 불평등으로 인해 큰 몫의 권한을 갖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요거는 별칭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실질적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사실상 원칙은 두 개인데 지시사항은 세 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차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최소수혜자, 그러니까 아무런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갖지 못한 사람을 최소수혜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수혜자에 대해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원초적 입장에서 모두가 합의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차등의 원칙이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이 된 거겠죠. 자,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냐? 불평등으로 인해 큰 몫의 권한을 갖는 직위와 직책,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대통령 그리고 자치단체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 어쩔 수 없이 편성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큰 몫을 갖는 직위와 직책이 되겠죠. 그런 불평등이 발생한다면은 적어도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들 사이에 우선성 규칙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원칙이, 짚어봤던 원칙이 1, 2, 3, 3개의 원칙이죠. 이 원칙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롤스는 현대 서양 철학자잖아요. 그러면은 근대 윤리 사상들에 대한 조사가 숙지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대 윤리 사상가 칸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론의 취약점이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의무의 상충이었잖아요. 이 의무도 절대적이고 저 의무도 절대적이면은 이게 둘이 충돌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칸트에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들 간의 서열, 우선성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롤스가 가정한 정의의 원칙들 사이의 우선성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성 규칙은요, 제일 우선하는 게 무엇이냐? 이름값 하듯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서열상 두 번째고 마지막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등의 원칙은 공리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라는 내용도 좀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 공리의 원칙이 그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롤스가 이 문제가 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철학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순위로 원칙들 사이에 우선성이 성립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과 공리의 원칙이 충돌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등의 원칙을 우선해야 되겠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충돌하면 누구를 우선해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충돌하면 누구를 우선해야 된다? 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우선해야 된다. 자, 이 공리의 원칙은요, 사실 분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행복의 최대화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 미국 사회를 낳은 원칙이 바로 공리주의다라고 진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어찌됐든 사회 전체의 몫을 최대화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산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는 못했던 게 바로 이 공리의 원칙 때문이다 라고 롤스는 진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의 제1원칙은 정의의 제2원칙에 우선한다. 롤스는 자유주의자이죠. 자, 그래서 제1원칙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증대를 위해 제한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 이익이 그 증대되는 사회 경제적 이익, 미안해요. 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 제한되어선 안 됨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 이익이 누구의 이익일지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일지라도 제1원칙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는 절대 제한돼선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중산층 이상에게만 기본권인 기본적 자유인 투표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에게 공직채용 가산점이나 기본소득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저소득층에게 공직채용 가산점이나 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죠. 근데 요거를 주는 대신에 중산층 미만으로는 투표하지 말자라는 거는 절대 합의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의의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익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우선하는 게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또 차등의 원칙이 우선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이 두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또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사회적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우선한다. 마찬가지로 이게 최소수혜자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이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자, 재산 1조 원 이상인 사람들, 최대수혜자이겠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만 피선거권, 그러니까 대통령 될 수 있는 출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출마의 권리를 주는 대신 그들의 재산을 최소수혜자들에게 모두 환원하는 것. 그러니까 최소수혜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더라도 이 공정한 기회균등은 희생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롤스 이론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좀 학습지 만들다가 찍는 영상이라 혀가 좀 많이 꼬이네요. 점점 익숙해지면은 좀 더 익숙해져서 좀 더 좋은 수업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